미 육군산하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미 의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에 집중돼 있어 중국과의 초경쟁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미군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미 육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규모 및 성격의 변화를 주는 논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28일 미 육군대학원 부설 전략문제연구소는 육군의 탈바꿈,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정부의 설계를 제목으로 한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초경쟁에 맞는 정부 설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육군을 포함해 미군은 창의적이고 공격적이고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의 초경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물리적으로 미국의 영내 지역적 태세는 동북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두 번째 한국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한 배치라면서 이런 태세는 중국과의 효율적 초경쟁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설에 전진 배치된 미군을 집중시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면서 대부분의 전진 배치 미군 병력이 중국의 재래식, 탄도, 순항 미사일 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구에 동원된 가정을 설명하면서 그중 하나로 이번 연구는 한국이 재래식 지상방어에 더 큰 책임을 갖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공약이 유지되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병력을 상대로 대규모 지상전을 위한 비상사태 요구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국군 현대화를 향한 진전이 한국의 자신감을 키울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의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실패나 패배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없으면 계속될 것이라며 신속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꼽으며 이들과의 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 각각과의 안보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관계를 문제 삼아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는 동시에 강력한 군사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로 일본과 호주, 대만을 꼽으며 주일 미군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한반도의 안정에 현재 집중하는 것이 이해할 만하고 중국의 근접성 및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이 있고 한일 간 긴장도 증가하고 있어 한미연합군 전략의 포괄적 변모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재래식 전력이 줄어드는 동시에 대량 살상 무기의 실전 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핵, 생화학 무기 및 운반 수단이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에게 가장 큰 전략적 차원의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중요하고 잠재적인 강압적 지렛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제시된 관점이 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마크 에스퍼 현 국방장관이 육군장관이던 2018년 미국의 국방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2028년까지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라며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논리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 및 임무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면서도 전 세계 미군 병력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 여러 측면에서 가까운 관계라는 상황적 변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다고 해도 관련한 고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갈취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0여 쪽 분량의 이 정강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고 대의원 우편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초안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이 안보 면에서 미국의 군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동맹에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라며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동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50% 인상이 과도한 증액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 운용성 향상,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시아太平양 전략편에서도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해 영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동맹과 공조 속에 충분한 실무 협상을 거쳐 합의를 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과연 누가 당선되는 게 한국의 보탬이 될까요? 멈춰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불씨를 당겨 종전선언까지 가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4년 더 연장될 경우 방위비와 주한미군 관련 양국 갈등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의 경우 북핵 문제를 정치적 치적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면서 탄탄한 비핵화 입법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바이든이 당선되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과 트럼프 간 개인적 친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이미 2차례 실패한 경험을 북미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현안만 생각한다면 정부로선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에 기대감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활용한다면 28일 나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나 G7 확대 방안처럼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언젠가는 전자권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전자권 전환을 위해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미 2006년 검증이 끝난 데다 이번 군사전용 위성 보유와 고체 발사체 제한 해소로 전자권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춘 한국은 이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전자권을 넘겨줘도 문제없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지난 1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거란 얘기였다. 는 중국에서 희생자가 급증하던 때다. 미국 언론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로스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 경제 수뇌부의 일치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4월 미국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자리를 갖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미국 제조기업 이전 비용을 정부가 100% 대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코로나19를 탈중국 및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일자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도 딱 맞는다. 이른바 코로나 리쇼링 작전이다. 그런데 이 생각, 미국 내부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지난달 26일 미국 행정부는 제조업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팩트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P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이미 미국은 코로나19 전부터 중국 일자리를 빼앗아 오려고 난리였다. 관세 폭탄 세례로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어려움을 겪은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난 선례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으로 가지 않았다. FP는 지난 3년간의 미중 무역 전쟁 승자는 미국이 아닌 동남아시아라고 지적한다. 수치가 그렇다. 글로벌 무역 정보업체 판즈바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대미 수출품 중 스마트폰 비중은 20%다. 지난 2015년에 비해 2배로 커졌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덕이다. 중국에서 생산하던 이들이 상당수 생산기지를 미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옮겼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행렬에 동참 중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무역 수지에도 나타난다. 2018에서 2019년 사이 대중 수입 규모가 900억 달러 줄었지만 멕시코, 아시아 쪽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중국의 일자리 절반 이상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나 아시아로 흘러갔단 얘기다. 코로나19에는 상황이 더하다. 크리스 로저스 판즈바 애널리스트는 FP의 무역 전쟁은 관세 등 비용 문제였지만 코로나19는 리스크 문제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산지를 다양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생산을 몰빵하는 일은 없겠지만 중국에서 뺀 일자리가 온전히 미국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일부 일자리는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중경제연대인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협박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지난달 14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공장 신설을 발표했다. 대신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는 사실상 포기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일까? 코로나19는 대면 접촉 공포를 증폭시켰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자동화를 화두로 삼게 됐다. 과거처럼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흥하기 어렵게 된 거다. FP는 한국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주 클라스빌에 지은 새 공장에선 생산 상당 부분을 자체 산업용 로봇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업이 돌아와도 미국인 4명 중 1명이 제조업에서 일하던 1970년대 위대한 미국 시절은 향수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FP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얻는 기회는 중국을 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단언한다. 미국이 그나마 주목받은 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이어준 디지털 기술 때문이라는 거다. 코로나19로 중국의 이익을 뺏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단견. 포스트 코로나에 펼쳐질 디지털 경제의 변화상을 대비하는 게 핵심. 이게 FP의 결론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상상력은 미국보다 중국 지도부가 한 발 앞서는 듯하다.
시진핑 주석은 내수를 기반으로 미국의 공세를 버텨낼 생각이다. 자력 갱생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로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신기술 선점에 나설 태세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미중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자칫하면 양손에 두 강대국이 내민 칼끝을 쥘 수 있다. 미국처럼 힘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없다면 결국은 기술이 유일한 답이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한국은 화웨이와 애플이 모두 찾는 삼성전자가 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수출입 구조가 소수 시장에 편중돼 코로나19 팬데믹에 취약한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수출 시장과 공급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펴낸 코로나19 대베트남 경제의 파급 영향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위축되면서 베트남 수출입과 제조업은 큰 피해를 봤다. 베트남의 올해 4월 수출과 수입은 작년 4월 대비 각각 27.1%, 16.4% 감소했다.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2011년 이후 최저치인 32.7을 기록했다. 2018년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액 비중은 198%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규모 소비 시장에 집중돼 있다. 수입도 중국, 한국 등에 편중돼 글로벌 수요와 공급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베트남은 중간재 수입에서도 중국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68.0%이고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무역협회 정기일 연구위원은 소수 시장에 편중된 수출입 구조와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을 적극 활용해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며 중국 공급망 단절에 대비해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베트남 내 중간재 자금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